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트 첫 번째 거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이제 행정학의 기초이론 총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행정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자, 행정이다 그랬을 때는 요 개념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이제 여러분 몽테스키에라는 사람 알아요? 몽테스키에? 몰라도 돼요. 이 사람은 우리 시험에선 나오진 않아요. 몽테스키에의 이제 법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죠. 법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이제 여기에서 최초로 삼권 분립론이라고 하는 게 제시가 돼요. 삼권 분립론. 이 권력 분립론이 최초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가장 좀 완성적인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요 이제 몽테스키의 삼권 분립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요, 이제 입법부가 있어요. 입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사법부가 있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권력기관을 세 개로 쪼개야 된다 이렇게 봤어요. 그 전에는 어때요? 왕정시대 때 보통 보면 저 권한은 그냥 왕한테 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저 기능이 따로 나눠줘야 된다는 생각도 잘 못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 기능을 크게 셋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나눈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영어식 표현으로 체크 앤드 밸런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체크 앤드 밸런스, 즉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된다. 균형을 이뤄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각각 그 수행하는 역할이 입법부는 말입니다. 입법부는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국민의 대표로서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부는 뭘 하냐면 이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사법부는 여기에 이제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될 때 재판 등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보면 정책 결정이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법률의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 만들어진 정책을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행정부는 정책, 만들어진 법률을요, 요거를 집행하는 거잖아요. 법률의 집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죠?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법부는 그 법률을 시시비비를 가려서 적용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일단은 초등학교 때 이런 공부를 했었을 텐데 우리가 지금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어디예요? 요 이제 행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맞아요? 여기서 이행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이제 행정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거죠. 통상적으로 여기는 이제 뭐예요? 정치의 영역이죠. 여기는 행정의 영역이고, 그죠? 예. 근데 이제 초창기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행정이라는 것은 정치의 일부분이다가 돼 있었습니다. 예. 그 역사를 좀 알으려면은요, 또 우리가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유럽의 역사를 좀 우리가 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이 학문 자체가 이게 서양의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유럽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유럽 역사를 보면 이제 고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가 와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볼 필요 없고요. 중세 때가 뭐였죠? 중세 때가 일단은 이때가 카톨릭 교회가 지배하고 그리고 교황, 로마의 교황청에 있는 그 교황이 사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때예요. 그러다가요, 이 교황이 뭐 십자군원정이니 뭐니 그래갖고 이제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근대가 오거든요. 근대가 오면서 근대는 이제 두 가지 시기로 나눠봐야 돼요. 하나가 바로 절대 왕정의 시기입니다. 절대 왕정의 시기인데 왕들이 그 전에는 교황의 권위에 눌려가지고 힘을 못 썼어요. 힘을 못 쓰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왕이 힘이 약해지니까 다시 자기의 권력을 강화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그 권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필요하게 된 것이 바로 뭐냐면 관료제예요. 관료제. 여기에서 이제 관료제가 성립이 일단은 먼저 돼요. 관료제. 군대도 그렇고 자기 밑에 행정조직도 그렇고 자기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이걸 집행해 줘야 될 기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행정이 보다 더
보다 더 체계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때가. 그래서 이 관료제 조직이 완성이 되는데, 관료제 조직을 유지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한데 세금을 좀 걷어서 충당해야겠죠. 근데 그 세금을 거두려고 보니 이때는 농경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은 지역의 세력가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왜냐면 왕의 힘이 약해져 있었을 때 지역 세력들을 왕이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어요. 자기가 워낙 취약하니까, 지금 군대도 제대로 완성도 안 됐고 이러니까 지방에다가 그걸 다 맡겨놔 버리는 이런 꼴이 됐는데요. 막상 이제 자기가 다시 힘을 다시 결집하려고 하는데 지방에 있는 지방 세력가들, 영주들이 기사라고 하는 군인들을 고용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덤비는 거지, 왕한테도. 이제 그래갖고 이 지방의 농민들을 자기의 밑에 두고 세금도 걷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머리를 쓴 것은 도시에 나와서 상업, 공업에 종사하면서 돈 벌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결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뒤를 봐주고, 그러니까 치안이나 국방이나 이런 걸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그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거죠. 그 걷은 세금으로 관료제 조직을 딱 만든 건데, 요거는 우리가 좀 포인트 잡아줘야 돼요. 이 관료제가 유럽에서는 일찌감치 저렇게 확립이 된 거예요. 관료제 조직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왕들이 처음에는 그래도 이제 계약 관계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가 되면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상공업자들이 세금을 내주면 또 그걸 가져다가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이 돈을 더 벌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고 이런 걸 잘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만큼 지나니까 세금 내는 만큼의 효능감이 안 나오는 거지, 그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국가는 자기네들이 써야 될 돈이 더 점점 늘어나는 경우는 있어도 줄어드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점점 더 이제 쓰고 싶은 데들은 늘어나니까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고, 이게 이제 충돌이 된 거예요. 충돌이 돼가지고 벌어진 게 바로 시민혁명입니다. 영국의 명예혁명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대혁명, 이런 시민혁명들이 일어나요, 근대사회에. 그래서 이 시민혁명이 이제 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부르주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어떤 이제 세상이 오게 되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오게 된 게 시민혁명을 통해서 바로 확립된 것이 바로 입법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입법국가가 확립되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입법부가 중심이 되는 국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상권분립, 완성된 권력분립의 형태는 서로 대등하게 입법행정 사법을 놓고 보지만 처음에는 그러지 않고요. 그러지 않고 왕권을 이제 좀 가라앉혀야 되잖아요. 왕권을 가라앉히고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회를 활용하는 거예요. 의회를 활용하는 거여서 여기가 이제 의회, 즉 입법부가 행정부보다 우위에 서는 형태로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이때부터를 입법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참 갑니다, 이게. 한참 가요. 이 혁명이 보통 한 17세기, 18세기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게 20세기에 넘어와 가지고요. 1900년대 초반까지 요 흐름이 쭉 이어지다가 그때 가서 경제 위기,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고 하는 경제 위기를 경험하고 나서야 행정국가라는 형태로 바뀌어요. 행정부가 이제 더 큰 힘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입법국가 형태로 쭉 가요. 입법국가가 되면은 이 시민혁명에서 시민이라고 하는 이 주체 세력은 누구였겠어요? 여기서 시민은 결국에는 부르주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부르주아, 돈 많은 유상계급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그 상공업자들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주도해서 시민혁명을 완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치 참여의 권리도 지들이 독점해버려요. 처음에는. 그렇게 독점한 상태에서 만들어낸 형태의 국가가 바로 뭐냐면 이 입법국가이고, 입법국가 안에서 거기에서 뭘 원하냐면 작은 정부를 원하는 거예요. 작은 정부. 여러분들이 부자로 빙의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재벌 3세로 태어났다. 혹은 4세로 태어났다.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을 바랄까? 여러분들이 그 대기업을 막 승계해야 될 사람이야. 그러면 정부가 이것저것 관여하고 끼어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정부는 좀 뒤로 빠져 있고 내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것만 좀 국가가 해주고 말이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게끔 놔두는 게 좋겠어요? 어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냥 중소기업 운영하는 아버지 밑에 태어난 정도가 아니라 재벌기업이에요. 재벌기업. 재벌기업의 4세로 태어났다. 그랬다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손을 들어줬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네들은 일단 힘이 센 경제 주체예요. 일단 경제력으로 단단하게 이렇게 딱 뭉쳐 있고, 심지어 입법 국가가 오면서 의회도 장악해요. 자기네가. 그래서 국가 정책도 이제 쥐락펴락할 수 있는 위치가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요, 국가의 역할이 커지는 것을 바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국가의 역할이 커지면은 계속 우리 경제 생활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기준 만들어서 간섭하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나 돈 버는데 방해돼요. 그래가지고 이들은 정부의 역할이 최소화됐으면 좋겠다. 근데 정부가 이제 뭐는 해야 되냐면 필수 공공재, 이거는 시장에서 공급이 안 되거든요. 그럼 필수 공공재 공급만 해줘라. 달리 말해 야경 국가, 밤에 지켜주는 국가 역할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소극적 국가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거를 원했던 거예요, 이들이. 이들이. 그래가지고 이 입법국가 때 모습을 보면은 이 국가 사이즈가 굉장히 축소가 되는 거죠. 뭐 물리적인 영토야 그대로 유지됐겠지만은 국가가 해왔던 역할 같은 것들은 굉장히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유지를 합니다. 이런 형태로. 됐죠? 이게 이제 입법국가가 되는 것이고, 입법국가 때는 어땠다는 거예요? 입법국가 때는 요 정도의 이 상권 분립이 제대로 형성되지는 않고, 요거 이제 입법부가 우위를 점하고 국가의 국정을 끌고 가는데, 그 입법부의 구성원들은 주로 부르주아들이 장악을 했고, 그래서 부르주아들은 자기네들은 경제력이 있으니까 정부가 끼어들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 경제 계약 맺고 뭐 이행하고 하는 것은 민간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지 정부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오히려 정부의 힘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이걸 운영을 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국가가 있잖아요. 간섭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국가는 국방 치안 같은 밤에 지켜주는 일만 한다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경제 활동에서는 국가가 아무런 역할도 안 한다는 셈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요, 힘센 경제 주체가 힘 약한 경제 주체 우위에 서서 자기한테 유리한 계약 맺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현해 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의 사세로 한번 상상해봐라,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여기는 계약을 맺어도 중소기업을 내 밑에 꿀리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계약 맺을 때 심지어 있잖아요, 대기업들이 자기네 기업이 어려워지면 어떤 짓도 하는 줄 알아요? 어떤 짓도 하냐면 자기네 하청업체한테 우리랑 계약 맺고 싶어? 그럼 니네 장부 갖고 와봐. 그래요, 이건 내정 간섭이지. 니네 회계장부 갖고 와봐. 싫어? 그럼 너네랑 계약 안 해. 그러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장부를 갖고 옵니다. 그럼 막 들여다봐요. 야, 니네 우리랑 거래하는 동안 이렇게 많이 남겨 먹었어? 응? 이렇게 많이 남겨 먹었어? 이건 좀 너무하지. 니네가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을질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요, 이거 줄여, 수익을 줄여, 가격을 좀 낮춰서 거래해도 되겠다. 우리한테 납품할 때 좀 싸게 내놔라. 대기업이 이래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납품 받은 것을 이제 돈으로 지급해 줘야 되잖아요. 대금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요, 자기네가 만든 물건으로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갖다 팔아서 현금화하든가 말든가. 우리 완성품으로 줄게. 니네 부품 써서 이거 만들었다. 이걸로 줄게. 대금 이걸로 줄게. 이런 횡포가 실제로 존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의 노하우 같은 것을 싹 뽑아내가지고 지네가 직접 경영해버리든가, 직접 만들어서, 이런 일들도 많이 하고요.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부의 노동자들 고용할 때도 그래요.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세상에 천지빛깔이지만 일자리는 적게 마련 아닙니까, 항상? 특히 좀 저긴 괜찮은 일자리야 싶은 데들은 더더군다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도 정부가 관여 안 하고 그러면은 노동 착취가 만연해지는 거예요. 노동 착취가. 노동자들한테도 아주 저임금으로 이제 인력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힘없는 사람들이 불쌍해요. 그런 얘기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감정에 호소하는 얘기는 여기서 불필요하고, 그런 면은 있겠지만 그거는 지금 고민하지 말고요.
그냥 드라이하게만 놓고 보자고요. 그러면 앞으로 그 이후에는 사회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까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 정부가 끼어드는 힘을 쫙 줄여놓고 이 상황에서 진짜 돈 많은 경제 주체들이, 경제력이 탄탄한 경제 주체들이 갑질을 하고 노동 착취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제가 불균형해져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죠.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 아니, 우리가 노동자로서 가서 노동을 해요. 돈을 받아요. 돈을 벌어. 그럼 돈을 번 걸 갖다 뭐 하죠? 소비를 하잖아요. 소비를 해요. 근데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해줘야 기업이 팔아먹을 게 더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업도 돈을 벌고 사람을 더 고용하고 이러면서 경제가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 고리에서, 이 순환고리에서 노동자가 착취를 당해버리잖아요. 그럼 노동자들이 소비를 못해요. 소비력이 줄어들어요. 그럼 시중에 거래되는 물건들이 안 팔려나가요. 그럼 기업도 망하는 거예요. 기업이 망하면 노동자가 실업자가 돼요. 실업자가 되니까 그 다음엔 더 소비를 못해요.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는 망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을 마르크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털복숭이 할아버지 있죠, 그죠? 할아버지라고 하기에는 좀 뭐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아무튼 이 양반이 말이에요. 사회과학에서는 굉장히 이제 거목의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지적을 했어요. 자본주의는 자체 모순 때문에 망할 거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단기간엔 안 망하더라고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나가요. 왜 안 망했냐면, 그 현상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그 현상이 나타날 때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식민지를 개척해가지고 그 식민지에다가 팔아먹고, 식민지의 노동자를 더 많이 착취하고, 거기 자원도 거의 헐값에 뜯어가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버텨지는 거예요. 이게 버텨져.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가 대표적이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저 민주주의 혁명도 먼저 하고 산업화도 먼저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경제 자유를 막 주고, 그렇게 하면서 정권에서는 이제 하는 일은 뭐 이제 나라 지켜주는 일과 식민지 개척하는 일, 거기다 군대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나머지는 이제 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 돈 많은 자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제적인 걸 쪽쪽 빨아먹고 뭐 이렇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버틴 거예요. 원래는 아까 그 악순환 구조가 생겨서 금방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고 버티는 방법을 찾은 거죠.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죠. 세상에 지배할 식민지가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이게 지구의 땅덩어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터진 거는 어떤 경우냐면요.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얘네들은 막 분열돼 가지고 힘을 못 쓰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걸 통일을 해요.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정부가 주도해서, 야, 우리도 영국, 프랑스처럼 저렇게 산업화를 하자 해가지고 정부 주도로 빠르게 산업화를 쫓아가다 보니까 걔네도 그런 문제에 직면하는 거예요. 우리도 식민지를 지배해야 된다. 근데 제 기억에는 아마 콩고인가 정도만 독일이 지배하고 식민지가 거의 없어요. 왜? 영국, 프랑스가 다 먹었잖아 이미. 그러자 얘네들이 이제 어디에 도전하는 거예요? 영국, 프랑스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영국, 프랑스에. 니네가 너무 다 먹은 거 아니야? 내놔. 사실은 이 본질은 이거예요. 다른 무슨 뭐 민족 감정이 뭐 대립하고, 그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본질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일어난 게 1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는데, 재미난 것은, 흥미로운 것은요, 이때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아메리카 대륙은 건드리지 마라.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 이러면서 이 유럽 문제에 개입 안 한다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 프랑스가 전쟁에 나서니 여기에서 이제 전쟁 물자를 필요로 했고, 미국이 전쟁 물자는 대준다 해가지고 돈을 막 벌고 있었습니다. 근데 독일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국, 프랑스를 자기네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놈의 미국이 뒤에서 자꾸 젖줄 역할을 해주니까 얘가 안 망하는 거야. 안 죽는 거야. 그래갖고 영국, 프랑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미국이 자꾸 전쟁 물자 대주는 것을 겁내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잠수함을 타고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의 상선을 공격합니다. 근데 이게 패착이었어요. 판단 미스. 그럼 미국이 원래 유럽 일에 개입하는 걸 싫어하니까, 그러면은 야, 함부로 이거 물자 제공해 주는 것도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미국이 전격적으로 이 전쟁에 가담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독일이 패전하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 때 패전을 해버려요.
그래서 미국이 자기 손으로 전쟁을 종결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경제적으로 미국이 어려워져요. 전쟁에 맞춰서 전쟁 물자를 대주려고 엄청 많은 공장들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을 고용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를 팽창시켜 놨는데 막상 이 전쟁이 딱 끝나고 나니까 이 물자를 팔아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까 말했던 그 논리가 이제 미국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눈에 보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딱 그 전쟁이 끝나고 10년이 딱 지나니까 미국에 갑자기 실업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기업이 도산하고 막 이러더니 실업률이 무려 30%대가 돼요.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10%쯤 되는데 20대 주변에 여러분들 돌아보면 어때요? 노는 사람이 엄청 많죠? 아직은 취업을 제대로 했다라고 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은데 실업률은 10%밖에 안 잡혀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전체 인구에서 30%의 실업률이 나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경제가 완전 폭망한 거예요. 미국부터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이 여파가 다른 나라들에도 퍼져나가고 이렇게 되면서 일찌감치 마르크스가 니네 그딴 식으로 하면 망한다 했던 저주가 이제 드디어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마르크스 얘기를 안 믿고 이 나라 사람들은 뭘 믿었냐면 공급을 계속 늘리면 수요는 따라오게 돼 있어. 우리가 계속 공급을 늘리면 수요는 알아서 생길 거야. 근데 아니에요. 자기네가 노동 착취하고 뭐 이러면서 수요할 수 있는 여력을 줄이고 있었잖아요, 지금. 그게 결국엔 골마 터진 거예요. 그게 바로 경제 대공황이고 경제 대공황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로 넘어온 건데 현대로 넘어와서 현대에서는 어떤 사건을 봐야 되냐면 여기서는 먼저 경제 대공황이라는 사건을 봐야 돼요. 경제 대공황이 벌어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때부터 이제 또다시 행정국가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행정국가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행정국가가 초래됐다. 행정국가가 등장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행정국가는 입법부보다 행정부가 힘이 더 세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인데 행정부가 더 힘이 세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냐? 요때는 말입니다. 저 보세요. 요때는 입법국가 때는 입법부가 정책을 결정해요. 그러면 행정부가 어떻게 해요? 그거대로 여기는 정책을 집행하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 행정부는 좀비 수준이랄까? 머리가 없어. 머리가 없고 그냥 여기서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됐던 것이 요 행정국가가 되면 달라져요. 경제 대공황을요 극복해야 되는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의회 의원들은 못합니다. 저런 경우에 위기 순간이 닥치면 의회는 말만 많지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단점이 한 가지가 거기에 있는데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사람의 견해를 다 존중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의 견해를 다 존중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말이죠.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방향성을 잡기가 어려워져 버려요. 그럴 때는 차라리 좀 능력자가 나타나서 확 휘어잡고 이 방향으로 한번 가봅시다 라고 선언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렇게 흥분시켜서 다 추종하게 만드는 거, 이런 힘이 좀 필요할지도 몰라요. 위기 순간에는. 근데 그전에는 입법부가 모든 걸 다 결정해 왔잖아요. 그 입법부가 여기서는 손을 못 쓰고 앉았는 거야. 왜냐면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고민해 본 적도 없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 주장은 제각각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마침 영국으로 독립하면서 대통령 제도라는 걸 가지고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있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떤 능력자 하나가 이 국정을 휘어잡고 딱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힘을 이제 발현할 수 있는 토대라고도 할 수 있어요, 대통령제는. 그래서 대통령제에서 미국이 1932년도에 이게 이제 일어난 게 29년부터거든요. 그래서 32년도에 대통령 선거 때 루즈벨트라고 하는 인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데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선거 공약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뉴딜이라는 걸 해보자. 이런 걸 선언을 해요. 뉴딜이라는 걸 해보자. 뉴딜. 뉴딜인데 뉴딜은 새로운 거래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막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나라 망하고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럴 바에는 여한이라도 없게 돈이라도 한번 써먹어 주고 싶시다. 거의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여서 무슨 얘기냐,
학자로는 케인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케인스라는 학자가 이론의 토대를 제공해줬고 이거를 이제 실현해 보자는 건데 뭐냐면 이 상황에서 소비가 안 돼서 생긴 문제니까 소비를 할 수 있게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제 정부가 개입 못하게 여기서 작은 정부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정부가 개입해서 정부가 나서서 돈을 막 풀어주라는 거예요. 돈을 막 줘라. 그러면은 이제 소비자들이 생활이 공공해져 있었는데 돈이 생기니까 그 돈을 갖다가 소비를 할 거고 그럼 기업들의 재고가 빠져나갈 거고 그럼 기업이 다시 돌아갈 거고 그럼 사람을 고용하게 될 것이고 다시 투자를 할 텐데 투자 열심히 하라고 또 거기다가 또 돈도 좀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경제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에요. 그 이론을 케인스라는 사람이 제기했고 미국이 이러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루즈벨트가 내가 그 길을 가보겠다 한 거예요. 돈이라도 써보고 죽자 이씨. 기왕 죽을 바에. 이래가지고 이런 어떤 정책, 뉴딜이라고 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당선이 되어서 실제 그걸 실현해요. 근데 돈을 그냥 막 팡팡 주기는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 사회보장 제도를 좀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한테 줘요. 가난한 사람한테 줘야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해. 그럴 때 부자한테 주면 여력이 있는 사람한테 주면 그 여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돈을 저축해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돈을 좀 세이브해서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경기도에서의 재난지원금 줬는데 그걸 수원하고 남양주가 카드로 안 주고 현금으로 줬다며요.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빡쳐가지고 왜 시킨 대로 안 했냐고. 니네들한테는 경기도에서 돈 안 준다고. 니들 이미 집행한 거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고.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니네 돈 안 준다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현금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돈을 안 쓰고 저금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경기도도 그랬고 국가도 그랬고 어떻게 했냐면 카드 형태로 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고 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이거 안 쓰면 다시 회수한다. 그리고 그건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가서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그 뭐 동네 상점 같은 데 써라.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지금이 그 대공황 비슷한 상황이 오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고 있으니까 돈을 일부러 푸는 정책을 지금도 쓰고 있는 건데 가난한 사람한테 줘야 돼요. 아니면은 가난하고 안 가난하고를 떠나서 그냥 주려면 이렇게 전 국민한테 주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생활비를 대체해서 소비를 더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어떻게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안 주고 지금은 이제 그런 기술이 생겼으니까 옛날엔 그런 기술 없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카드 형태로 주고 바우처로 여기다 돈을 넣어줘서 활용할 수 있는 데들을 대상을 선정하고 거기서만 결제가 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야지 이게 돈이 돌아다니는 효과가 생겨요. 케인스가 이렇게 하면 승수효과가 생긴다 그랬걸랑요. 승수효과가 뭐냐? 아니 이 돈을 갖다가 상점에 가서 식료품을 사요. 그럼 식료품을 파는 사람은 그 돈을 갖다가 이발을 해. 그러면 이발을 하면은 머리를 자른 미용실에 있는 사람이 그 돈을 갖다가 자식한테 용돈을 줘. 그럼 자식이 그 용돈을 갖다가 문방구 가서 학용품을 사. 그럼 학용품 사장이 또 이제 그걸 판 걸 가지고 집에 갈 때 호프 한 잔 마시고 가. 호프집 아저씨가 이제 또 가족들하고 외식을 하면서 고기를 사 먹어. 이게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뿌리면 그게 그 액수만큼의 효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승수효과라고 경제학에서 말하는데 돌고 돌아서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갖고 온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좀 주고 그 다음에 또 아니면은 사람들을 직접 고용을 해야 돼. 그래갖고 테네시강 유역 종합개발 사업이라는 걸 하는데요. 강을 정비하는 거예요. 그럼 기왕에 강도 정비하고 실업자 있는 사람들 지금 나와서 일하게 하고 그 사람들한테 목적은 돈을 푸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 돈을 갖다가 소비하는 데 쓸 거 아니에요. 그런 정책을 해가지고 대성공을 거두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이때 있잖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케인스라는 학자가 있고요. 케인스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루즈벨트, 미국의 루즈벨트가 무슨 정책을 썼다? 뉴딜이라는 정책을 쓴 거예요. 뉴딜 정책. 이거를 써서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극복해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부터는요, 행정부가 주도권을 가져버려요. 행정부가. 입법부가 논의해가지고 결정해주고 기다릴 수가 없어. 쟤네들은 300명 국회의원이 있으면 대안이 300개야. 논의가 안 돼. 이걸 우리가 어디서 확인하냐면, 자, 봐봐요. 영국은 우리랑 좀 제도가 달라요. 영국은 우리랑 제도가 달라서 여기 대통령이 없죠.
총리가 있어요. 저 위에 왕은 형식적이고 총리가 있는데 총리는 어디서 뽑아요? 그냥 국회에서 뽑아요. 그냥 의회에서 뽑아놔요. 뽑아놓는데 그러다 보니까 총리는 의회가 결정한 사안을 따라주는 게 기본이에요. 독자적인 힘이 아주 크다라기보다는. 그래서 있잖아요. 영국에서 그 지금 브렉시트라고 하는 걸 하는 과정인데 브렉시트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를 논의하는데요. 국회가 주도하고 있거든요. 국회가 주도하고 총리는 국회에 자꾸 표결을 붙여보면서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라고 하고 안을 막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3년이 지나도록 브렉시트 안을 제대로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렇게 어버버하고 있습니다. 어버버하고 있어요.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너무 많은 힘을 갖고 있고 그런 면에서 참 약간 영웅주의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건 단점인데 거꾸로 위기의 순간에는 굉장히 큰 빛을 발할 수 있는 게 대통령제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의원내각제는 그 점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위기를 맞았을 때 미국이 먼저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대통령제에도 대통령 힘이 그렇게 안 셌어요, 얘네도. 근데 요 타이밍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아주 큰 역할을 이제 담당해 줘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전세가 역전돼 가지고 입법부가 정책 결정을 여전히 하지만은 좀 형식적인 형태로 좀 이제 좀 약화가 되고요. 실제로는 행정부가 정책 결정에 크게 관여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집행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식적으로는 입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거치긴 해야 되는데 행정부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입법부한테 이런 거 법으로 좀 만들어주지 그래. 그리고 던져주는 경우가 엄청 많아 이제. 예? 그러니까 여기가 좀비가 아니야. 이제 머리가 있어. 머리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집행력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얘네가 우위에 서는 거죠. 행정부가. 이거를 행정국가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현대 사회에서도 나중에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와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오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네이션하고 인플레이션이란 말을 합친 건데요. 스태그네이션이 경기 침체고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이에요. 케인스가 제시해줬던 경제대공황 때 돈을 풀어라는 사실은 불경기가 되면은요 실업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경제가 위축되고. 그런데 그 영향 탓에 물가는 좀 안정돼요. 사람들이 돈을 덜 쓰니까 물가는 안정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의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가격이 어때요? 떨어지죠. 떨어지는 거예요. 물가는 안정돼요. 근데 정부가 나서 이제 돈을 막 풀어요. 그럼 사람들이 물건 사겠다겠죠. 그럼 물가가 좀 올라가요. 이거는 좀 물가가 올라가면 서민들한테는 좀 힘든 일이에요. 같은 월급 받아가지고 물건을 많이 못 산다는 얘기가 되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불리한 일인데 워낙 물가가 불경기에 낮아져 있으니까 돈을 풀어서 좀 물가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감당할 만하다. 오히려 돈을 풀어서 실업자를 구제해 주는 게 낫다. 이게 요 대안의 핵심인데 이때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불경기여서 실업자가 이제 늘어났어요. 그럼 물가가 안정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가도 높은 거예요. 그럼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때 석유파동이라는 게 벌어져 가지고요. 석유파동. 그래갖고 석유파동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경기가 침체해서 사람들이 다 실업자인데 석유로 모든 걸 하잖아요. 에너지도 만들고 뭐 공장 가동도 하고. 그래서 석유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단가가 올라가서 물건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케인즈가 말했던 것처럼 루즈벨트가 했던 것처럼 돈을 막 푸는 정책을 막 하기가 힘들어져 버린 거예요. 돈을 막 풀면 물가가 지금도 높은데 막 올라가 버릴 거고 물가가 막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거는 끝장이지. 그렇게 되면은 물가가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경제가 망하는 거예요. 화폐 다시 찍어야 돼 이제. 기존의 화폐가 쓸모가 없어져 버려.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부루마블도 저 돈보다 못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못해. 그래갖고 이때는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때 등장한 게요. 신행정 국가라는 게 등장해요. 신행정 국가가 등장하는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행정 국가와 신행정 국가가 어떤 차이가 나느냐. 이 행정 국가 때에는 이때 등장한 게요.
요때 경제 대공황 이후에 이렇게 빼내볼게요. 등장한 게 얘랑 대비되는데 이제 큰 정부예요. 정부가 나서서 이 역할들을 다 해주는 거죠. 그죠? 큰 정부가 등장하고 복지국가라 그러죠. 복지국가. 복지국가가 등장한 것이고 적극적 국가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 역할이 커졌었거든요. 정부가 만능으로 시장에 막 개입하는 거예요. 야, 그거는 너무 불공정하지 않냐? 그거 하지 마라. 야, 여기 소비자 피해주네. 하지 마. 너 노동자 탄압하냐? 야, 노조 만들 권리 줘. 이런 식으로 막 개입하는 거예요. 막 개입했는데 그러다가 안 되면 막 돈도 막 뿌리고 직접 이런 거를 하는 형태로 바뀐 건데, 요때 와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해보니까 정부가 함부로 나설 수가 없는 상황도 오는 거예요. 그러자 야, 그만해라 정부 니도. 너도 한계가 온 것 같다. 그만해라. 그러고서 다시 요때는 스태그플레이션 때는 뭐로 돌아간 것이냐? 작은 정부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시기 있죠.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방향성이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 때. 됐어요? 신자유주의라는 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흐름으로 쭉 한번 따라가 보시면 돼요. 그 와중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행정부의 위상과 역할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전에 왕정 때, 절대 왕정 때는 이때는 뭐 경찰 국가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모든 것들을 다 좌지우지했고 그 정부는 입법행정사법이 분리도 안 돼 있어요. 분리도 안 돼 있는 데다가 왕이 거기에 정점에 서 가지고 내 말만 들어. 내가 곧 법이야. 짐이 곧 법이니라. 이런 시대를 살았다. 그러다가 시민혁명이 일어난 다음에는 이 전세가 역전돼 가지고 이 돈 많은 상공업자들이 입법부를 통해서 입법부에 진출해서 여기에서 이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시켜 버렸다. 최소화시키자 어떻게 되냐면 이 돈 많은 부르주아들이 갑질을 하는 천국이 된 거죠. 갑질 천국. 이렇게 돼 가지고 뭐 좋은 점도 있습니다.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걸 막으니 자율성이 커지고 창의성이 신장되고 이런 건 있었겠지만 궁극에는 이들의 갑질 때문에 경제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막혀버리게 되었고 그러다가 결국엔 세계경제 대공황이 왔고 세계경제 대공황이 오자 더 이상은 이거를 시장에다 맡겨놓을 수만은 없는 상황에서 이제 행정부가 나서가지고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해버린다. 그러면서 온 게 이 복지국가 큰 정부였고 정부의 역할이 커지면서 행정국가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행정부가 모든 경제 문제에 관여해서 다 성공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던 것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었고,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또 정부 개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시 작은 정부로 가야 돼 라고 하면서 득세하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의 위상이 조금은 줄어들었다. 지금은 그래서요, 여기서 좀 덧붙여드리면 정부의 위상은 줄어든 상태로 좀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행정의 경향성은 뭐냐면 그 줄어든 공간을 처음에는 시장, 기업 이런 데가 관여해서 다시 채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럼 완전 이때로 또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안 되고 거기다 뭘 끼워 넣냐면 처음에는 다시 그걸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다음에는요 시민사회가 같이 여기에 끼어들어서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이른바 거버넌스라는 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현대행정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까지는 뭐였냐면 이거는 거버먼트예요. 거버먼트. 거버먼트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우리가 이제 통치의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신자유주의 때는 요 거버먼트의 힘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그 이후의 단계를 하나를 더 보면 지금은 거버넌스 시대로 다시 발전했다. 거버넌스 시대다 그랬을 때는 이걸 우리가 번역할 때 협치라 그래요. 협치라 합니다. 협치. 지금은 그래요. 오늘날은 이래요. 오늘날은 협치. 그래서 여기에는 뭐라고요? 정부도 역할을 하지만 이때만큼 이렇게 완전 정부 주도 이렇게는 아니고 정부가 조금은 자기의 어떤 힘을 조금 빼고 그 다음에 시장의 원리도 존중하되, 근데 더 중요한 건 시민사회의 어떤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 주체가 협치를 하면서 이제 이 국정을 끌어가는 형태로 점차 옮겨져 가고 있다까지를 봐두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행정의 역할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도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대놓고 행정이 뭐예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요거에 대한 답을 구해 볼게요. 행정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행정 조직 있잖아요. 행정부의 관료제 조직을 관리하는 것을 행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 이렇게 행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죠, 활동. 이 활동 자체를 행정이라 하기도 해요. 행정부가 나서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활동 내지는 내부의 이 관료제 조직을 관리하는 요 측면에서 행정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요 형태로 행정의 개념이 출발했다가 이렇게 바뀐 거라고 봐야 돼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전반까지 쓸까요? 이 활동 전반을 일컬어 이제 행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초창기 때 행정의 모습은 이때가 이제 뭐냐면 이렇게 출발했던 게 이게 바로 행정학이 시작될 때 그때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초기 행정학은 여기에만 주목을 했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갖고 초기 행정학 시기에는 행정부 관료제 조직의 관리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요, 얘랑 좀 비교해 봐야 되는 게 경영이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달리 말하면 얘는 공행정이고 얘는 사행정이에요. 사행정이라고 하는데 이 경영이 바로 뭐냐면은요, 이 경영 조직 있잖아요. 경영을 하기 위한 기업이라고 합시다. 기업. 경영을 한다는 건 기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기업이 있으면 기업의 안에 이때는 관료제 조직, 기업도 관료제 조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위아래 이렇게 상명하복하는 피라미드 형태의 조직, 관료제 조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업의 관료제 조직 관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직 관리.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 관리를 내부적 관리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자기네 안에 조직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기 행정학은 사실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따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따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초기 행정학은 공행정이라고 하는 것도 요 개념이야. 단지 그게 경영 조직이 아니라 기업이 아니라 행정부, 국가 조직, 행정부 조직으로 바꾼 것뿐이지 이 안에 있는 관료제 조직을 관리하는 것을 행정이라고 해 라고 생각한 것에 공통점이 이제 있는 거죠.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게 행정에 대한 개념이 다시 막 팽창하면서, 즉 여기가 이제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가 큰 정부 시대가 그 다음에 오잖아요. 큰 정부 시대가 오면서 여기랑 좀 연결해 볼까요? 여기 오면서 결국에는 이제 행정에 대한 개념도 이렇게 바뀌는 거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전반이 행정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행정의 개념이 범주가 저렇게 넓어졌다는 것을 살펴봐 두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다루는 학문이 행정학인 거예요. 행정학인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어떻게 됐었냐? 요때 입법국가 시대 때는 한번 볼게요. 입법국가 시대 때는 어쨌었냐면, 입법국가 시대 때는 정치 안에 행정이 있다라고 봤어요. 정치 안에 행정이 있다고 봤고, 초기의 행정학이라 그랬는데 더 정확하게는 이게 바로 이제 그 우드로우 윌슨이라는 분을 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드로우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윌슨이라는 사람이 행정학의 아버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행정학 시간에 아버지로 모셔야 될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분이에요. 이분이 예전에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사 공부할 때 중학교 때나 뭐 이럴 때부터 민족 자결주의 이런 거 들어봤어요? 3.1 운동의 토대가 된 것이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다. 그때 그 윌슨이
이 사람이야. 우드로 윌슨. 소시적의 행정학자였어요. 정치학자지, 정치학자 출신. 그런데 이제 행정학이라는 걸 창시해버렸지. 그런 사람이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래갖고 이 우드로 윌슨이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알고 보면. 이 양반이요, 행정애의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해요. 행정애의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를 하는데, 요게 이제 1887년도의 일입니다. 1887년도에 행정애의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됐고, 이 행정애의 연구로부터 행정학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때는 우리는 정치가 아니라 행정이야 라는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학문이 독자적으로 발전하는 거잖아요. 정치학에서 이걸 떼어내고 싶어 갖고, 그래서 이제 윌슨 같은 경우에 윌슨 시기에 보면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죠. 이렇게 행정을 떼어내는 거예요. 정치랑 행정은 다르다 하면서 뭐랑 갖다 붙여놨냐면 이렇게 해가지고요, 경영에다 갖다 붙여놨어요. 아까 보니까 경영하고 비슷한 점이 뭐였습니까? 여기가 이제 조직의 관리 아니겠어요? 조직을 관리하는 것, 이게 행정이라는 거예요. 그 행정을 넓게 보면은 사경영, 사행정이라고 하는 경영 있잖아요. 얘도 넓게 보면 얘도 행정이다, 결국에는. 행정이라는 게 공행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행정도 있는 거다. 왜냐하면 공행정이나 사행정이나 둘 다 조직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다를 게 없기 때문이지. 이런 식의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을 넓게 이해하면 사행정까지를 포함하게 된다라고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과 경영, 여기에 이 공통점, 요거를 좀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조직 관리에 주안점을 뒀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는 행정하고 좀 떨어져 있는 것이다. 행정부 조직의 관리를 하는데 정치가 끼어들 여지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딱 따로 떼어냈다. 이게 이제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제 경제 대공황을 거치고 다시 이제 큰 정부, 행정국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그 이후에 행정국가 시대가 되면 이게 어떻게 오냐면, 정치가 이렇게 있을 때 행정이 이따시만해져요. 그리고 경영은 별개로 있어요. 이거 이해돼요? 다시 이쪽으로 와서 붙어버려. 관점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이제는 행정이 되게 커졌어. 그 정치의 의사결정권까지도 막 관여해요. 그러면서 집행도 하고 몸집이 거대해졌어요. 행정국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 겹치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정치와 행정이 이제 유사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공익을 실현하는 활동으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개념이.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 정치와 행정은 다르지 않다. 근데 너는, 경영은, 너는 이윤 추구 아니냐? 너는 사익 아니냐? 그냥 너는 우리랑 다르다. 이렇게 된 거죠. 알겠죠? 이렇게 된 거고, 이 속에서 이게 나중에 이론의 이름으로 가게 되면, 이론의 이름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윌슨 이후에 여기가 행정관리론이라고 하는 이게 학문의 흐름이 있어요. 초기의 행정학이 행정관리론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행정관리론 때에 이런 식의 관점을 가져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정치 행정이 어떻게 됐어요? 정치와 행정이 떨어졌죠? 정치 행정 이원론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공행정과 사행정이 붙어버렸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공, 사, 행, 정, 일, 원, 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사행정 일원론. 공행정, 사행정 다를 거 없다. 공사행정 일원론이다. 요 관점이 요 시기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국가가 왔을 때 여기는요. 여기는 통치기능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한 거예요. 통치기능론. 아니 대공황이나 이런 것까지 왔는데 행정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안 하고 말이야. 뒷짐지고 그러면은 우리는 뭐 조직 관리만 하면 돼. 이럴 거냐? 행정이 지금 국민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입법부도 막 헤매고 앉았고 그러는데 그럴 때 행정이 나서서 이걸 주도적으로 해결해 줘야 돼. 이거를 학문적으로는 이 통치기능론자들이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이들이 뒷받침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 요때가 정치와 행정이 어떻게 됐어요? 정치, 행정, 정치, 행정 1원론이 되는 거예요. 1원론이 되고 1원론이 되고 이게 이제 달리 말하면 공사, 행정 2원론이 되는 겁니다. 2원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경영하고 달라. 우리는 공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야. 이렇게. 오케이 됩니까 이거? 됩니까? 네. 이렇게 확인해 두시면 되겠어요. 돼요? 돼요? 여기까지를 일단 기본 토대로 여러분들 이제 행정학을 시작할 때 이렇게 한번 큰 틀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셔야 돼요. 큰 틀에서 이렇게 이해하고요. 잘 이해가 되셨으면 이거 좀 잠깐 쉬었다가 교재를 통해 가지고 한번 체크할 거 체크하고 용어 해설할 거 하면서 꼼꼼하게 한번 교재를 우리가 컴팩트로 했기 때문에 교재를 꼼꼼히 좀 찝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할 테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만나는 걸로 할까요? 네, 쉬었다 오세요.